눈보라 속 숨을 죽였다. 발밑에 얼음이 깨지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단 한 번의 발걸음으로 세상을 바꾸려 했다. 마을은 백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이 사흘째 멈추지 않았다. 지난 밤에만 해도 눈이 소복이 내려앉았고 아침이 되니 어제보다 더 높게 쌓여 있었다. 이제 거리의 눈은 무릎 높이까지 도달했다. 가로등의 불빛이 하얀 눈 위에 반사되어 마을 전체가 은은한 청백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골 마을의 밤은 조용했다. 아주 조용했다. 그 정도의 조용함이 불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그때 알게 될 거다. 소리가 없다는 것의 무거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멀리 산에서 바람이 내려오면서 눈을 밀어 올렸다. 그 바람이 내는 소리가 마을의 유일한 음성이었다. 마치 누군가 한숨을 쉬는 것처럼 깊고 긴 한숨. 장민수는 집 앞에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채 가슴을 펴고 한 손에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 가방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다. 지금은 낡았고 색도 발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오래된 것이었다. 부대에서 받은 모든 것들은 새로웠다. 그리고 일시적이었다. 10일간의 휴가.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의 전부였다. 한 달마다 한 번, 열흘간. 그것도 신청할 때마다 승인되는 건 아니었다. 중대장의 기분에 따라, 훈련의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아니면 누군가의 배려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민수는 그것을 묻지 않았다. 부대에서는 이미 그의 신원을 보호자에게 통보했을 것이다. 형식적인 연락이었을 거다. 아들이 건강합니다라는 표현 없는 연락. 군부대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보했다. 필요한 정보만. 감정은 없이. 집안에서 불빛이 흘러나왔다. 거실의 작은 창을 통해 보이는 그 노란 불빛. 따뜻해 보이는 그 불빛은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었다. 어머니, 여전히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변하지 않는 어머니. 그것이 민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큰 짐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따뜻한 공기가 나왔다. 부대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함. 생활 냄새, 음식 냄새, 사람 냄새. 모든 게 섞여 있는 그런 냄새. 어머니. 목소리가 나왔다. 군부대에서 몇 달을 지내면서 다른 남자들처럼 그의 목소리도 낮아지고 거칠어져 있었다. 처음엔 놀랐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마치 남의 목소리 같았다. 그는 마치 낯선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되어가면서 어머니는 주방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입은 채 밀가루가 손에 묻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많아져 있었다. 눈가에 더 깊은 주름들, 입가에 피로의 자국들. 몇 달이 지났나? 아마 더 오래 지난 것 같았다. 시간의 흐름이 달랐다. 부대에서는 하루하루가 같은 날처럼 느껴지지만 어머니에게는 매일이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나? 민수는 알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은 항상 복잡했다. 아, 우리 민수가 왔네. 그녀는 손을 닫고 아들을 안았다. 키 차이가 현저했다. 민수는 지난 몇 달 사이에 더 커 있었다. 그의 어깨는 더 넓어져 있었고 팔의 근육도 더 생겨 있었다. 부대는 그의 몸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었다. 더 단단하게, 더 단순하게. 하지만 몸뿐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도 달라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변화였다. 고생 많았지.
밥 먹어야겠다. 감자를 삶고 있었는데 이제 다 되었을 거야. 국도 끓었고 어머니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움직였다. 빠르게. 마치 아들이 잠깐 사이에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민수는 거실의 소파에 앉았다. 익숙한 냄새가 났다. 어머니의 냄새. 그리고 집의 냄새. 이 냄새는 부대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것이었다. 부대는 항상 금속과 흙의 냄새가 났다. 때로는 기름의 냄새, 때로는 방충제 냄새도. 모든 게 인공적이었다. 모든 게 의도적이었다. 주방에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냄비가 끓는 소리, 국물을 젓는 소리, 그릇을 꺼내는 소리, 밥을 푸는 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고 모든 것이 그리웠다. 하지만 이 평온함이 정말 오래 지속될 것인지 민수는 몰랐다. 부대에서는 그런 것을 배웠다. 모든 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 며칠 전 부대에 돌아온 새로운 병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태호였다. 그는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왼쪽 눈 주변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상당히 깊은 멍. 마치 뭔가에 심하게 맞은 것처럼. 다른 병사들은 그에게 물었다. 뭐 했어? 훈련 중에 사고? 그 병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내렸다. 그 모습이 이상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표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명확하게 말하고 있었다. 뭔가가 일어났고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그 병사와 같은 침대 옆에서 지냈다. 수용소 같은 병영에서 침대는 몸을 뉘을 수 있는 공간일 뿐이었다. 프라이버시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옆에 누워 있을 뿐이었다. 민수는 조용히 물었다. 뭐 있었어? 그 병사는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천장을 보면서.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생각이 많아진 거야. 생각? 응. 뭔가가 이상해. 자꾸만 뭔가가 이상하다고 생각돼. 그냥 훈련이 힘든 거겠지. 민수는 대답했다. 그 병사는 웃음을 나냈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음성이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거야. 계속 자꾸만. 그리고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이튿날 그 병사는 사라져 있었다. 침대가 정리되어 있었다. 빈 침대. 마치 그곳에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을 지우려는 것처럼. 중대장이 한마디 했다. 병가, 가정사유.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병가, 가정사유. 하지만 민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병사의 눈빛에서 본 것은 가정사유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포였다. 순수한 공포. 그리고 동시에 분노였다. 자신이 갇혀 있다는 분노. 밥 준비됐어. 와.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민수는 생각을 정리하고 주방으로 나갔다. 테이블에는 밥,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김. 그것도 부족했는지 따로 그릇에 감자를 담아내었다. 따뜻한 감자. 한 입 빼물면 입안에서 흩어질 것 같은 그런 감자. 많이 먹어. 부대에서 제대로 먹나? 많이 먹어. 어머니는 자리에 앉지 않고 아들을 계속 지켜봤다. 그녀의 눈은 아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따라다녔다. 마치 언제 또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것처럼. 식사 중에 어머니가 물었다. 부대는 어때? 괜찮습니다. 민수는 대답했다. 그 대답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머니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그 대신 계속 밥을 떠서 그릇에 담았다. 더 먹으라는 뜻, 말로 하지 않는 표현. 밤이 깊어갔다. 어머니는 일찍 자리에 들었다. 피로했던 것 같았다. 아들이 와서 긴장했던 모든 에너지가 한순간에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 민수는 창문을 통해 눈을 바라봤다. 하얀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그 눈이 마을을 소복이 덮으면서 세상의 모든 결점을 감춰주고 있는 것 같았다. 지저분한 골목도, 낡은 집도, 누군가의 상처도 모든 게 하얀 눈 아래에 묻혀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알았다. 눈 아래에는 여전히 모든 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변하지 않은 것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가 생각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다. 아주 위험한 생각. 그것은 그의 인생에 처음 생겨난 균열이었다. 작은 균열. 하지만 균열은 자라난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걸 부수게 된다. 민수는 그때 알 수 없었다. 그 생각이 자신의 삶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휴가는 짧았다. 열흘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마치 그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것도 나쁜 꿈. 민수가 부대에 복귀했을 때 중대장은 아침 조례에서 병사들을 집합시켰다. 모두가 일렬로 서 있었다. 꼿꼿이 가슴을 펴고 눈은 앞을 향해. 중대장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누군가를 때리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다. 또는 누군가가 그를 때렸을 수도 있다. 상위 지휘관에게서. 그렇다면 그것은 이곳에서 풀려야 할 분노였다. 아래 병사들에게. 그는 한 발씩 병사들 앞을 거닐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리고 말했다. 누군가 부대를 나갔다 왔을 때 규정을 위반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뭔가를 짓누르고 있는 무언가였다. 분노가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모두가 벌을 받을 거다. 전원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훈련은 무자비했다. 새벽 3시에 깨워 운동장으로 끌어낸 뒤 해가 질 때까지 쉬는 시간 없이 움직이게 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산을 오르내렸다. 짐의 무게는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20kg, 그 다음에는 30kg, 그 다음에는 40kg.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다른 병사를 업고 산을 올랐다. 눈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내렸는데 중대장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눈을 더 이용했다. 눈 위에서의 훈련이라며. 눈 위에선 발을 빠뜨리기 쉽다. 실수하기 쉽다. 그리고 실수는 죽음이다. 그것이 중대장의 논리였다. 이 정도도 못하면서 뭘 할 거냐? 뭘 할 거라고. 이런 약한 놈들. 중대장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주문처럼 들렸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주문. 민수는 훈련 중에 한 동료를 봤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을 테지만 얼굴은 더 어려 보였다. 그는 민수보다 키가 작았고 체력도 떨어졌다. 그렇게 되다 보니 항상 훈련에서 뒤처졌다. 누군가는 먼저 산에 올랐을 때 그는 여전히 중턱에 있었다. 한 번은 산을 오를 때 준호가 넘어졌다. 눈 위에서. 그리고 얼음 위에 쓰러졌다. 손부터 닿았다. 팔을 뻗어 쓰러지는 것을 버티려고 했다. 하지만 얼음은 너무 단단했다. 손에서 붉은색의 혈이 흘렀다. 손가락을 깨트린 것 같았다. 빨간 혈이 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것도 꽤 많은 양이었다. 민수도 그 모습을 봤다. 다른 병사들도 모두 봤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리고 준호는 일어났다. 떨리는 손으로 계속 올라갔다. 중대장이 바로 앞에 있었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시도 자체가 규정 위반이었다. 그래서 민수는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는 그 순간엔 알 수 없었다. 나중에 깨달을 거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언가를 외면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밤이 되면 병사들은 침대에 쓰러져 자기만 했다.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몸이 단순히 반응하고 명령에 따랐다. 그것이 부대의 방식이었다. 생각하는 자는 제거된다. 그래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할 에너지도 없었다. 하지만 민수는 무언가를 느꼈다. 훈련장에서 동료의 손이 얼어붙고 그 손에서 혈이 흐르는 것을 봤을 때 그는 느꼈다. 가슴에 뭔가가 자리 잡았다. 무거운 뭔가. 그것이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계속 그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크지는 않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일주일이 지나자 이준호는 사라져 있었다. 침대가 비어 있었다. 정리되어 있었다. 또 다른 새로운 병사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중대장이 말했다. 병가, 개인 사유.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병가, 개인 사유. 그것은 부대의 표준 답변이었다. 누군가가 사라지면 그것은 항상 병가였다. 또는 전출, 또는 퇴역. 절대로 다른 이유는 아니었다. 민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또 사라졌다. 또 생각이 많아진 누군가가 사라졌다.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할 수 없게 된 누군가가. 손가락이 깨진 그 병사가 어디로 갔을까? 가정 사유라고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도시로 파견되었다. 예하 부대와의 물자, 교환을 위한 임무였다. 포장, 운반, 그리고 인수인계. 평범한 임무. 하지만 도시로 나간다는 그것만으로 민수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사흘 동안 도시에 머물면서 물자 목록을 확인하고 트럭에 싣는 일이 그의 업무였다. 도시는 부대와 완전히 달랐다. 완전히 다른 세계. 거리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유로운 표정으로, 웃는 얼굴로, 뛰어다니는 아이들, 손을 맞잡은 연인들, 모두가 자신들의 삶을 살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나왔다. 사람들은 웃었고 말했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게 부대와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아이들이 눈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을 던지고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민수는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저 나이였을 때도 이랬나? 저렇게 웃은 적이 있나? 2번째 날 오후 민수는 창고 뒤에서 라디오를 발견했다. 구식의 라디오. 주파수가 표시된 다이얼이 있는 그런 라디오. 그것을 주운 한 명의 장교가 있었다. 그 장교는 자신이 당번 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몰래 라디오를 켜고 있었다. 낮은 음량으로. 거의 속삭이는 정도로. 남쪽 라디오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어제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순간 멈췄다. 그것은 그들이 배운 라디오와 다른 음성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음성이었다. 감시 목록에 있는 음성이었다. 하지만 장교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민수에게 손짓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명확하게. 와, 빨리. 저 경비가 이쪽 오기 전에. 민수는 다가갔다. 그리고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듣기 시작했다. 남쪽은 지금 겨울도 춥지만 최소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집에서도 어디서든 민수의 귀는 쫑긋했다. 여기선 모든 사람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으로. 라디오의 음성은 계속했다. 그것은 마치 민수에게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목소리입니다.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피를 흘리는. 그것은 정말로 장교가 한 말이 아니었다. 뭔가 다른 곳에서 녹음된 음성이었다. 어떤 누군가가 말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민수의 세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민수가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이었다.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되는 곳에서 생활해온 그에게 자유롭게 말한다는 개념은 이상했다. 심지어 위험했다. 너무나 위험했다. 이건 불법이에요. 민수는 중얼거렸다. 장교는 웃었다. 조용하게.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었다. 응, 맞아.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고? 그냥 사람들의 목소리야. 그들도 우리처럼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규정은 누가 만들었어?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 아니야? 자신들의 질서를 위해서. 생각을 하면 뭐가 나빠? 생각을 하는 게 죄일까? 죽음일까? 그 질문은 위험했다.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질문은 그의 머리에 박혀버렸다. 깊숙이, 영원히 박혀버릴 정도로. 장교는 라디오를 껐다. 다시 숨겨놨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이건 비밀이야. 알겠지? 네. 그리고 너만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 그냥 말하지 않을 뿐이야. 너처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가고 싶어. 행동하고 싶어. 그 말도 위험했다. 매우 명확한 위험 신호. 민수는 그 장교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절망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그것은 혼합된 감정이었다.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그런 감정. 기억해. 계속 기억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부대로 돌아온 후 민수는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다.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 늘 그렇게 했던 대로. 침묵했다. 따랐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계속 그 라디오에서 들은 목소리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왜 여기서는 안 되는가? 왜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져가는가? 왜 여기서는 생각이 죄가 되는가? 그리고 가장 위험한 질문. 만약 내가 거기로 간다면? 그로부터 사흘 후 민수는 몰래 밤에 깨어났다. 누군가 그를 흔들었다. 손가락으로 입을 누르며. 그것은 조용히 해라는 뜻이었다. 그것은 부대의 신호였다. 말하지 말아라. 그냥 따라와. 민수는 옷을 입고 그를 따라갔다. 그들이 간 곳은 창고였다. 작은 창고. 거기에 무언가를 보관하는 공간이었다. 군용품들, 장비, 통신 장비,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곳. 창고 안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한 개의 촛불만으로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그들의 얼굴을 인식했다. 부대 내에서 가장 조용한 이들이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들. 가장 생각이 깊어 보이는 이들. 그들과 민수는 부대 내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만 말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럴 이유가 없었다.
부대에서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몸짓으로 그에게 앉으라고 했다. 민수는 앉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무언가가 일어날 것을 알면서 그들 중 가장 나이 많은 병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박상민. 이미 진급 대상자였던 것 같았다. 나이는 30대 중반이었나?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처럼 보였다. 너를 여기 부른 건 내가 도시에서 뭔가를 들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민수는 순간 경직되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들켰나? 그 장교가 고발했나?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본 건가? 장교가 말했어. 넌 라디오를 들었대. 남쪽 라디오. 저는 그건 조용해. 우린 너를 고발하려고 한 게 아니야. 반대야. 우린 너를 초대한 거야. 같은 편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민수는 주변을 봤다.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게 있었다. 공포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박함이 있었다. 우린 알아. 여기가 이상하다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밖에는 뭔가 더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선 사람들이 진짜로 산다는 것을 박상민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민수는 물었다. 우린 몇 달 전부터 소식을 받고 있어. 누군가가 빠져나갔대. 그리고 무사하대. 거기서 남쪽에서 그 사람이 우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 라디오를 통해서 암호를 사용해서. 그럼 한 동료들이 사라진 게 응, 그들도 같은 생각이었던 거야. 생각하는 것도 문제였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까봐 두려워했을 거야.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말을 이었다. 그 동료들은 제거된 거야. 아니면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나갔을 수도 있어. 침묵이 흘렀다. 정말 많은 침묵이. 민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이것은 죽음이었다. 만약 들킬 수 있다면, 만약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그들은 모두 끝장날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수는 끌렸다. 남쪽으로 간 사람들도 진짜 살아있대? 그가 물었을 때 누군가가 웃음을 나눴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웃음이었지만 진정한 웃음이었다. 응, 진짜 살아있어. 거기선 죽을 이유가 없거든. 더 이상 쫓기지 않으니까.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니까. 박상민이 말했다. 우린 계획을 세웠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3명이 준비 중이야. 그리고 우린 너를 초대하고 싶어. 넌 똑똑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거든. 그리고 뭔가 준비가 된 것 같아. 이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민수는 생각했다.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 순간 그는 갈림길에 있었다. 한쪽은 이미 알려진 길. 계속 침묵하고 계속 따르고 계속 죽어가는 길. 또 다른 한쪽은 알려지지 않은 길. 위험하고 불확실하고 죽음일 수도 있는 길. 하지만 그 죽음과 이 죽음은 다를 것 같았다. 네, 저 참여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모든 게 바뀌어 버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모임은 계속되었다. 매주 수요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창고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처음엔 5명이었다. 그 다음엔 7명. 그 다음엔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셀 수 있었지만 세지 않기로 했다. 들킬 때 증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민수는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라디오를 들었다. 그들은 얘기했다.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생각하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다. 박상민이 지도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왔던 것 같았다. 맵, 경로, 타이밍, 신호.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다. 강을 건너는 게 핵심이야. 여기서 저기까지 약 200m. 그 강이 얼어있는 동안. 그것이 우리의 기회야. 박상민이 그린 지도를 보여줬다. 손가락으로 강을 따라 그으며. 보초는 30분마다 교대돼. 여기서 여기까지. 그 사이의 10분이 우리의 시간이야. 정확히 10분. 그 10분 안에 강을 건너야 한다. 실패하면? 누군가가 물었다. 실패하면 다 끝이야. 박상민은 단순하게 대답했다. 아무런 희망의 말도 위로의 말도 없이.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렇게 계획했던 모든 것은 얼음이 녹기 전에 일어나야 했다. 봄이 올 때까지.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다. 봄이 되면 강이 녹는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내년 겨울이 될 것이었다. 내년 겨울까지 그들이 모두 살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비로소 감시망이 좁혀오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계속 사라지고 있었다. 한 명, 또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 동시에 새로운 경비 초소가 설치되기도 했다. 더 많은 감시 카메라, 더 많은 페트롤. 마치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것처럼. 내부 고발자가 있을 거야. 박상민이 말했다. 누구? 민수가 물었다. 모르지. 하지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해. 찾지 않으면 우린 모두 끝이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서로를 더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의심은 커졌다. 공포도 커졌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정보가 들어왔다. 감시망이 좁혀오고 있어. 누군가가 우리를 적발하려고 하고 있어. 그것이 누군가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그것은 동료였다. 그것은 내부의 고발자였다. 그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앞잡이였다. 그리고 밤중에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났다. 한 동료가 창고로 끌려갔다. 그의 이름은 최준호였다. 박상민 다음으로 민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함께 식사를 했고, 함께 생각했고, 함께 꿈을 꿨다. 그는 온순한 성격이었다. 항상 조용했고, 항상 신중했다. 그가 누군가를 고발했을 리 없었다. 하지만 그를 끌려갔다. 그들이 그를 끌려갈 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서웠다. 이튿날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중대장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최준호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렸다. 침대도 비어 있었다.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누워 있었다. 새로운 얼굴.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그날 밤 민수는 깨어 있었다. 병무실의 한 구석에 앉아 옆에 누워있던 최준호의 침대를 바라봤다. 그 침대는 이미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정리되고 있었다. 그의 흔적은 사라지고 있었다. 완전히. 민수는 그때 깨달았다. 여기선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 그리고 그 죄는 죽음이라는 뜻이었다. 죽음 아니면 사라짐. 둘 다 같은 의미였다. 다음 날 오후 남은 5명이 모였다. 이번에는 창고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눈 내린 야산의 진지. 그곳에는 아무도 가지 않는다. 모두가 피하는 곳이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추워서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상민이 입을 열었다. 결정해야 해. 지금 결정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이제 끝이야. 준호를 낳았다는 건 우리를 낳았다는 뜻이야.
언제든 우릴 데려갈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시간만의 문제야. 민수는 주변 병사들을 봤다. 모두가 절망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럼 가자는 건가요? 누군가가 물었다. 응, 가야 한다. 강을 건너야 한다. 그 너머로 박상민은 말했다. 근데 그건 죽는 거 아닌가요? 강 건넌다고 해도 들리면 사살당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있어도 죽는 거야. 차이는 거기선 우리가 이겨낼 기회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박상민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결단의 눈이었다. 언제요? 3일. 3일 후. 저녁 늦게 출발한다. 달이 안 뜰 때 눈도 그 정도면 녹기 시작할 테니까 겉면이 약해질 거야. 위험하지만 그것도 우리의 시간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계획은 확정되었다. 마지막 날이었다. 민수는 특별한 휴가를 신청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그것은 거짓이었다. 어머니는 건강했다.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하지만 마음이 어머니를 얼마나 무너뜨렸을까? 어쨌든 중대장은 아무 의심 없이 휴가를 승인했다.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죽어간다. 그것이 부대였다. 중대장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미 포기했거나,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지는 않았다.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봤을 때 뭔가를 느꼈을 것이다. 아이의 엄마는 언제나 안다.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뭔가가 끝난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밥을 해주고 아들을 봤다. 많이 먹어. 부대에서 제대로 못 먹을 테니까. 어머니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치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 될까봐. 밤이 깊어갔다. 집의 시계가 시간을 알려줬다. 9시, 10시, 11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말도 없이 그냥 함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왔다. 민수도 몰랐다. 언제였는지. 하지만 그 순간이 왔다. 어머니,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뭐가 미안해? 어머니가 물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마 전 가야 해요. 어디로?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해서도 안 됐다. 어머니가 모르는 게 낫다. 어머니가 모르면 어머니를 문책하지 않을 테니까. 고문하지 않을 테니까. 가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했을 때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을 본 순간 민수는 후회했다. 그 말을 꺼낸 자신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것도 일시적이었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단지 일어나서 어딘가로 나가더니 작은 손전등을 들고 돌아왔다. 그 손전등은 낡은 것이었다. 아마 10년은 된 것 같았다. 지금 쓰지 않는 옛날 손전등이었다. 배터리도 거의 없을 것 같았다. 살아서만 와라. 어머니가 말했다. 그것이 그의 등을 밀었다. 정확히 살아서만 와라. 어디든지, 언제든지, 다시는 안 와도 좋아. 그냥 살아만 있으면 돼. 어디선가 살아만 있으면.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손에는 손전등이 놓여 있었다. 이거 가져. 길을 잃거든 이걸 켜. 누군가 찾아줄 거야. 그리고 생각나면 나를 생각해. 어머니가 내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 항상. 그리고 그 한마디가 민수를 완전히 해방시켜 버렸다.
마지막 포옹. 그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포옹과는 달랐다. 그것은 작별의 포옹이었다. 밤 11시, 점검 시간이 지난 후, 민수는 부대의 뒤편에 있는 진지에서 나머지 넷을 만났다. 박상민, 그리고 다른 3명. 모두가 준비되어 있었다. 검은 옷, 가방, 물, 그리고 박상민이 챙긴 나침반. 군부대에서 부족했던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방향 감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방향이 있었다. 남쪽. 마지막 확인. 누구도 돌아가지 않는다. 알겠지? 박상민이 물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움직였다. 야산을 통해, 진지를 통해 감시 카메라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그들이 준비한 경로를 따라 한 발 또 한 발. 어둠 속에서 눈을 통해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경계선 근처에 도착했다. 강이 보였다. 얼어붙은 강, 검은색의 얼음. 그것이 그들과 남쪽을 나누는 선이었다. 매우 까만색이었다. 부분적으로 얼음이 깨져 있었다. 아마 다가올 봄을 알리는 것일 테지만 지금은 여전히 위험했다. 아주 위험했다. 들어. 저 멀리. 박상민이 속삭였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다. 발걸음 소리. 경계병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지금인가? 누군가가 물었다. 아직 아니야. 경계병이 돌아가야 해. 그 방향으로. 우리의 반대 방향으로. 그들은 기다렸다. 시간이 지났다. 10분, 20분, 시간의 감각이 흐려져 있었다. 어둠 속에서, 추위 속에서, 공포 속에서, 그리고 드디어 소리가 멀어졌다. 이제야, 지금이야. 박상민이 속삭였다. 그들은 움직였다. 첫 번째가 움직였다. 강으로 내려가서 얼음 위를 한 발씩 내디뎠다. 그의 발이 얼음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들렸다. 마치 나팔 소리처럼, 마치 신호처럼. 2번째, 3번째가 따라갔다. 민수는 4번째였다. 그리고 박상민이 5번째일 것이었다. 마지막 사람. 추격자들을 지연시킬 사람. 그들이 얼음 위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민수는 느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하지만 순간 뒤에서 빛이 번쩍였다. 손전등의 빛.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경계병의 목소리였다. 아마 정찰 중에 뭔가를 본 것이었다. 뛰어. 앞에 있던 이들이 외쳤다. 민수도 뛰기 시작했다. 얼음 위를 달렸다. 그의 발이 얼음을 밟을 때마다 위험한 소리가 났다. 갈라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얇아지는 소리. 뒤에서 더 많은 빛이 나타났다. 이제는 한 개가 아니었다. 여러 개였다. 경계병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소리,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날카롭게 날아가는 소리? 아니다. 그것은 뭔가가 공중을 가르는 소리, 포연 냄새.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 주변에 떨어졌다. 얼음 위에 스컷이, 스컷이, 파두둑. 민수는 생각했다. 저건 무언가 위험한 거야. 그것이 그에게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대한 것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위험했다. 매우 위험했다. 더 빨리, 더 빨리. 박상민이 외쳤다.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며 민수는 누워 있었다. 민수는 달렸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다. 폐는 찬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타는 듯한 통증을 일으켰다. 뒤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마 그들은 이미 강에 진입했을 것이었다. 발밑에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경고였다. 조심해. 이 얼음은 언제든 너를 삼킬 수 있어. 그것은 마치 얼음이 숨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의 발이 약한 부분을 밟았다. 얼음이 흔들렸다. 순간적으로 그의 다리가 빠졌다. 무릎까지 얼음 구멍에 빠진 찬물에 담겼다. 그 찬 기운은 뼈까지 스며들었다. 마치 1000개의 바늘이 다리를 찌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팔로 몸을 끌어올렸고 계속 나아갔다. 옷은 얼었다. 몸은 떨렸다. 하지만 계속 달렸다. 뒤에서 빛이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더 큰 목소리. 멈춰. 지금 멈춰. 무기를 내려.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뒤에서 뭔가가 날아왔다. 그것이 그의 옆을 스쳤다. 얼음 위에 떨어졌다. 스쿼시 소리. 그것은 무언가가 얼음에 박힌 소리였다. 저건 무언가 위험한 거야. 민수는 더 빨리 달렸다. 아직도 얼음 위에 있었다. 저쪽은 아직 멀었다. 몇십 미터. 그것이 지금처럼 멀게 느껴진 거리는 없었다. 마치 그것이 계속 멀어지는 것처럼. 뒤에서 또 뭔가가 날아왔다. 이번에는 그의 어깨를 스쳤다. 옷이 찢어졌다. 피가 흘렀나? 아니면 그냥 옷이 찢어진 것만인가? 추위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게 무감각했다. 살아서 와라. 민수가 중얼거렸다. 어머니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그의 유일한 주문이었다. 뒤에 경계병들이 강으로 내려왔다. 그들도 얼음 위를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뒤에서 일제히 무언가를 날렸다. 그것이 공중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앞으로만 달렸다. 저쪽이 더 가까워졌다. 나머지 넷이 보였다. 그들이 손을 더 크게 흔들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박상민이 외쳤다. 그 목소리가 들렸을 때 민수의 발은 이미 저쪽 얼음에 도착하고 있었다. 마지막 발걸음. 그가 얼음을 떠나면서 뒤에서 무언가들이 그의 발을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미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넘어졌다. 그는 눈 위에 무너진 듯 쓰러졌다.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폐가 타고 있었다. 다리는 얼어붙어 있었다. 몸은 떨리고 있었다. 뒤에서 경계병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았다. 경계 초소의 규정. 남쪽 경계선은 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의 법칙이었다. 넘으면 국제적 분쟁이 생긴다. 그래서 그들은 멈췄다. 강 이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를 추격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민수는 살았다. 그것은 자신이 여기 있다는 증거였다. 민수는 누워 있었다. 눈이 녹아 그의 얼굴을 적시고 있었다.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눈물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섞여 있었다. 염분의 맛, 얼음의 맛, 공포의 맛. 나머지 넷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모두가 엎드려 있었다.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괜찮아? 상처는? 박상민이 물었다. 괜찮아. 민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니었다. 왼쪽 어깨가 따뜻했다. 아마 피가 나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추위 때문에 통증은 없었다. 이제 뭐하지? 한 명이 물었다. 저 언덕을 올라야 해. 거기 초소가 있어. 박상민이 말했다. 남쪽 초소? 응.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 안전한 쪽에 있어. 그들은 일어섰다. 민수도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무거웠다. 얼어붙어 있었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움직였다. 그들이 언덕을 올라가고 있을 때 멀리서 빛이 보였다. 아주 희미한 빛이었다. 그것은 초소에서 나오는 빛인 것 같았다. 저기야, 저게 남쪽이야. 박상민이 속삭였다. 그 빛을 보는 순간 민수는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한순간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명확한 희망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빛을 향해 나아갔다. 한 발, 또 한 발. 눈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언덕의 중턱쯤에 도착했을 때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그들은 순간 멈췄다. 뛰어! 박상민이 외쳤다. 그들은 다시 뛰었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언덕을 올라갔다. 밝은 빛을 향해. 그리고 그 순간 초소의 경계병들이 나타났다. 멈춰. 무기를 내려. 손을 들어. 그것은 명령이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다른 목소리였다. 부드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언어였다. 그들은 멈췄다. 무릎을 꿇었다. 손을 들었다. 경계병들이 다가왔다. 그들의 제복은 달랐다. 색도 모양도. 그것은 민수가 본 제복이 아니었다. 완전히 다른 제복이었다.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는 무너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최준호를 생각했다. 김태호를 생각했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수년을 견디던 눈물이 한순간에 흘러나왔다. 48시간이 지났다. 민수는 지금 남쪽의 어떤 시설에 있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부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전한 곳이었다. 따뜻한 곳이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군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달랐다. 그들은 그를 때리지 않았다. 그들은 그에게 명령하지 않았다. 그들은 질문했다. 그리고 민수는 대답했다. 이름, 나이, 부대, 경로, 동료들의 이름과 얼굴과 사연. 모든 것.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신분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 그것이 그의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장민수는 이름을 새롭게 썼다. 그리고 새로운 누군가가 태어났다. 새 이름도 필요할 것 같은데. 뭐가 좋으신가요? 누군가가 물었다. 민수는 생각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하늘. 이름은 하늘로. 이하늘. 이하늘이 좋겠습니다. 이하늘. 좋은 이름이네요. 그렇게 해서 장민수는 죽었다. 그리고 이하늘이 태어났다. 밤이 깊어갔다. 이하늘은, 아니 민수는 여전히 창밖을 봤다. 남쪽의 밤하늘. 그곳에는 별들이 있었다. 그리고 밝은 달이 떠 있었다. 그것은 북쪽에서 봤던 달과 같은 달이었다. 같은 하늘이었다. 같은 별들이었다. 하지만 여기선 자유로웠다. 여기선 생각할 수 있었다. 말할 수 있었다.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창가에 손을 얹었다. 유리에. 그 손의 온기가 유리에 흠뻑 젖었다. 그것은 자신이 여기 있다는 증거였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3년이 지났다. 이하늘은 이제 남쪽의 한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일을 얻었다. 평범한 일, 매우 평범한 일. 하지만 그것이 가장 소중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유로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했다. 원하는 대로 생각했다.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었다. 한번 맛본 자유는 다시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었다. 매년 겨울이 오면 그는 떠올렸다. 그 얼어붙은 강을, 그 밤을, 그 공포와 절망과 희망이 섞인 그 순간들을. 하지만 그것은 이제 고통스럽지 않았다. 아니다. 고통은 여전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도 있었다. 자긍심? 아니, 그것보다는 감사였을 수도 있다. 감사. 그것이 무엇을 위한 감사인지는 명확했다. 어머니를 위해, 최준호를 위해, 박상민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어머니는 아직 북쪽에 있다. 그것은 이 하늘의 가장 큰 슬픔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다. 어머니는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박상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나머지 둘은? 이 하늘은 그들을 생각했다. 가끔, 정말 가끔. 하지만 그들의 소식을 받은 적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강을 건넌다. 하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이 하늘은 알고 있다. 박상민이 성공했을까? 아니면 그의 계획대로 나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강을 건너지 않았을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이 하늘은 그를 위해 여전히 기도했다. 매 겨울마다 이 하늘은 얼어붙은 강을 다시는 건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강은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한 남자가 한 발씩 내디뎠던 그 용감한 발걸음을, 그 겨울 강을 건넌 사람, 그것이 그였다. 그리고 그는 살았다. 눈보라 속에 한 남자의 발자국만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과거였지만 동시에 미래였다. 그것은 끝이었지만 동시에 시작이었다. 겨울의 강은 이제 조용했다. 얼음은 봄으로 녹을 것이고, 봄은 여름이 될 것이고, 모든 계절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 강 위에 남겨진 발자국은 영원할 것이었다. 자유를 향한 한 남자의 여정. 그리고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지금까지 그 겨울, 강을 건넌 사람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더 큰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우리의 힘입니다. 고맙습니다.